네, 그럼 지금부터 염승환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도 좋지 않은데 날씨까지도 좋지 않고 네. 조금 마음이 무거운 아침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국내 증시 최근에 이제 동향대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사님. 시장이 전체적으로 체감 지수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최근에 좀 꾸준하게 이어졌더라고요. 네네.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네. 그동안 뭐 주식을 엄청 팔았죠. 사실 네. 이제 작년부터 계속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매수하는 게 좀 약간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 11월 달에 한번 샀던 것 같고 그 후로 이제 계속해서 좀 순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9월 달 들어와서 코스피를 한 1.3조 원 정도 지금 순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최근에 나온 어떤 뉴스나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한국 그 ETF에 자금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네.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다가 요거 이제 패시브 자금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를 많이 샀습니다. 이제 물론 오늘 좀 마이크론 때문에 영향을 좀 받겠지만 반도체 매수가 좀 상당히 많았고 또 철강, 헬스케어, 은행 같은 이제 업종들도 고르게 좀 매수를 했는데 한국 증시가 이제 워낙 그동안 사실 미국이 그 랠리를 펼치는 동안에도 되게 약했거든요. 한 달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매력을 좀 느낀 이제 외국인들이 좀 이제 그 ETF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가 매수를 한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가 뭐 환율도 지금 1180원대니까 일단 이 레벨에서는 특히 이제 뭐 매수를 했을 때 달러화가 더 강하지만 않는다면은 원달러 확률이 이제 떨어지는 쪽이 나온 다음에 환차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나중에 수혜를 받게 돼요. 지금은 이제 뭐 수급적인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못 오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레벨에서 환율이 유지를 해주면 실적이 기대보다는 되게 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네. 보통 이렇게 환율이 이제 높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나중에 환율이 이제 꺾이는 시점부터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이제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두 가지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도 노리고 환 차익도 노리는 것 같은데 이제 다만 이제 오늘 미국 증시가 좀 변수죠. 너무 많이 빠졌기 네. 때문에 영향을 좀 일부 받겠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매수하는 거는 그런 부분을 좀 노리고 또 한국 증시가 워낙 못 갔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를 했던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자체를 사는 수급이다라고 네, 이해를 그러니까 해도 근데 거의 되는 거죠. 반도체를 샀다는 게 맞아요, 사실은. 반도체에 거의 집중이 돼 있는데 네. 그렇다고 반도체만 산 건 아니고 규모는 작은데 되게 골고루 샀습니다. 경기 민감주까지. 그래서 그런 매수를 좀 보인 거는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해주셨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에 IT 업종에 집중이 됐고 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공개되기는 했는데 최근에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특히나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계도 그렇고 국내 증권사도 그렇고 실적 전망치를 좀 상향 조정하는 듯한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반도체 업종은 실적에 과연 힘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실적이 좀 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이크론도 잘 나왔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근데 이제 네. 전망이 안 좋으니까 그 전망의 이유를 알아보니까 부품이 없어요. 네. 예, 근데 이게 너무 장기화 되니까 예측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 아니면 이제 공급 병목 현상이 풀리면 또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의 주가 급락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거기에 극단적인 비관론을 가질 필요 없는 게 제일 무서운 게 수요가 없어가지고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오늘 나왔던 것도 수요보다는 부품 공급이 안 되면 그 세트를 못 만들면, 그러니까 한번 뭐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만들기가 어렵죠. 그럼 거기에 당연히 반도체도 못 들어가요. 예, 들어가야 되는데 뭐 그거 자체를 못 만드니까 반도체가 당연히 재고로 쌓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가 나오면서 매출액 추정치를 좀 낮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주가에는 좀 안 좋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뭐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왔기 때문에 장기간 좀 빠지고 있었어요. 한 8개월째 지금 계속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분기 반도체 실적은 분명히 좋을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주가의 트리거가 되진 않습니다. 이거 잘 나온다고 뭐 주가 급등하고 그러긴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결국 그 내년이죠. 내년 2분기냐 3분기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지금 긍정론자들은 내년 2분기부터는 반도체 바닥 찍고 올라간다, 가격이. 그리고 조금 비관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니다, 내년도 못 간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내년 하반기 정도면 조금 디램 가격 오르지 않을까. 그러면은 주가는 6개월 선행하잖아요. 그럼 올해 연말부터는 메모리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주가는. 그래서 사실 9월, 10월, 11월까지도 메모리 쪽은 쉽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근데 그거는 선반영은 어느 정도 됐지만 돌리는 시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그 비메모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 쪽에서 그동안 사실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뭐 네덜란드 ASML이라든가 뭐 이런 세계적인 장비 회사들 주가도 그냥 폭락을 했어요. 근데 그들 갈 때 삼성전자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맞아요. 전혀 네. 예, 반영도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차별화된다고 좀 보고 있는데 과연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또 M&A는 언제쯤 할지 오스틴 공장은 언제 증설을 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4분기에는 좀 가시화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또 다른 주가 흐름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메모리보다는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의 어떤 사업 전개 방향을 보면서 근데 충분히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좀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메모리 다운턴이 그리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최근에 전체적인 국내 증권사들의 톤인 것 같고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이 진짜 반도체는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비메모리 쪽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중소형 반도체 내에서는 지금 이미 실질적으로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호재가 더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어제 LB세미콘도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던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메모리 쪽으로 봐야 돼요. 계속 네. 압축을 해야 되고 비메모리 쪽에서도 후공정 업체들이 이제 주로 그 뭐 테스트도 하고 조립도 해주는 건데 왜 그쪽을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그 스토리하고 숫자를 보잖아요. 네. 근데 스토리만 있으면 안 돼요. 숫자가 찍혀야 되는데 이게 증설 공시라는 게 나중에 숫자로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에코프로 BM도 그랬고 LNF라든가 2차전지 소재 보세요. 주가 달리는 이유가 그들이 지금 당장 돈 벌어서가 아니잖아요. 몇 년 후에 이 증설 공시를 통해서 다 돈으로 이게 돌아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메모리 쪽도 지금 얼마 전에 네페스 아크도 그랬고 어제 그 LB세미콘도 그 공시가 떴어요. 그거를 그 시설 투자를 그 한 매출액 대비해서 거의 한 20-30% 된 돈을 회사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근데 그건 누군가한테 수주를 받았겠죠. 그래서 설비 투자를 하는 거고 그게 나중엔 다 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불안할수록 뭔가 숫자가 앞으로 확실히 찍힐 수 있는 걸 그 보여주는 그 정답지예요. 사실 그런 기업들이. 그래서 반도체 비메모리 쪽에서 특히 후공정 업체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시설 투자 특히 전자공시 찾아보셔가지고 설비 투자 들어간 기업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네페스아크라든가 뭐 테스나라든가 아니면 LB세미콘 같은 기업들은 한번 저가 매수도 전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이제 오늘도 빠지겠죠. 맞아요. 빠질 수밖에 네. 없겠지만 그런 기업들은 시장이 진정되면 굉장히 또 빠르게 복원되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셔서 좀 계속 후공정 업체에 집중하는 투자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매크로 변수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시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앞으로를 이제 준비해 나가고 있는 기업과 종목들을 여러분들도 잘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공개가 됐고 다음 주부터는 대만 세트 업체들의 또 실적이 공개가 되니까 전체적인 반도체 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자재가 좀 살짝 주춤하는 듯한데 최근에 뭐 석탄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강세가 지금 너무 눈에 띄어서 이 이유와 함께 이게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원자재 가격이 너무 이상 급등하는 네. 거죠. 막 천연가스까지 급등을 하고 석탄은 이미 예고가 돼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호주하고 중국이 사이가 안 네. 좋다 보니까 올해 연초부터 석탄 수입을 줄여가지고 지금 호주에서는 석탄 수입이 거의 0이에요. 중국이.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중국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언론 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석탄 수입이 아예 안 되니까 정말 석탄이 이제 공급 부족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실제 데이터 보면요 러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그 부분을 많이 충당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화될 것 같지는 않고 전력난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국 정부에서도 아마 조절을 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시진핑 주석도 이걸 그냥 방관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중국 경기가 지금 하방 압력을 많이 받으니까 어느 시점에선 분명히 좀 부양책도 나올 것 같은데 그 부양책이 시장 참가자들이 원하는 건 지금 당장인데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연말까지 한 번 정도의 부양책은 나올 것 같은데 그 시기는 조금 좀 기다려 보시면 좋겠고, 가뜩이나 좀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이게 물가까지 상승을 해버리면 이게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안 좋은, 이게 최악의 조합이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 그 70년대 그 오일 쇼크 한번 발생해가지고 미국에 그때 이제 이 연준 의장이 금리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5%였는데 20%까지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주식시장이 난리가 났죠. 네. 근데 결국 물가를 잡았어요. 잡고 그 후에 미국 증시에 어마어마한 호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그만큼 무서운 건데 지금 그걸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게 구조적이면은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라든가 이런 병목 현상 때문에 일시적인 거라면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가 좀 완화되기 시작한다라면은 원자재 가격 상승세도 저는 좀 둔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단기 부담 요인은 분명히 맞지만 조금 이게 진정되는 시점부터는 시장이 그렇게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 파웰 의장도 오늘 그 연설에서 분명히 언급을 했거든요. 인플레가 좀 생각보다 네. 길게 나오고 있지만 이게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조건을 충족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금리 인상 조건은 아직 충족한 게 없다. 이런 또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혹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그 금리가 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지금 막 그런 급등을 상황이잖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제 오늘 미국의 국채 금리가 사실 그동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샌드위치에 꼈다고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급락할 때는 또 성장주가 별로 없다 그래가지고 미국만 날아가고, 또 이렇게 막상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미국의 성장주가 지금 무너지잖아요. 네. 그럼 한국은 또 미국이 빠졌다고 같이 빠지고 맞아요. 좀 악순환인데, 네. 사실은 이렇게 국채 금리가 튀면 올해 2, 3, 4월에 보셨겠지만 경기 민감주가 다 날아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 민감주로 해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어제 보셨잖아요. 그 금리 민감주의 대표 주자인 은행보험은 주가 급등을 했고, 맞아요. 그다음 한국가스공사가 대표적인 자원개발주입니다. 근데 천연가스 가격이 튀니까, 그러니까 인플레를 해지하는 수단으로는 또 원자재 가격 상승의 수혜주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주식시장에 이런 것들이 너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물가가 튀면, 금리까지 튀면 그건 되게 안 좋은 조합인데 결국 경기는 좋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높거든요. 미국도 내년도 전망치를 올려버렸죠. 근데 중국이 최근에 좀 이제 약간 위축되다 보니까 이런 거지만, 만약에 경기만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오면은 우리가 보통 부동산, 채권, 그다음에 주식 이 세 가지를 비교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하고 채권은요, 금리 올라가면 당연히 쥐약이에요. 굉장히 안 좋아요. 어차피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부동산 같은 경우, 그다음에 채권은 채권 금리가 튀면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해버립니다. 네. 근데 주식시장은 경기 좋아지면 금리 따라 같이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주식이 이런 인플레를 해지할 수 있는 또 좋은 자산이다, 세계 중에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너무 좀 불편하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맞지만 너무 불편하게 바라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원자재 상승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전력난 얘기가 기사를 통해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국에 이제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조금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네. 정확히 중국이 어느 상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정확하게 알려진 게 아니라서 네. 뭐 공장이 뭐 셧다운 될 거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다는 내용도 있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좀 확실하게 좀 언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최근에 전력난이 심해서 헝다 리스크보다 더 클 거다라는 그런 우려감들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일단 중국 회사들이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OEM, 그러니까 뭐 전기전자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데, 그런 쪽에서 약간 타격은 좀 있을 수는 있겠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쪽에 맡기는 물량들이 일부 있으니까. 다만 이건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 중국이 그런 제조 기반 베이스로 공장을 돌리는데 대부분이 또 우리 한국과 겹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또 오히려 반대급부로 수혜주도 좀 찾아볼 필요는 있다. 중국이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면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석탄 가격 급등해가지고 중국의 PVC 공장 가동이 중단되니까 한국의 PVC 업체들이 막 주가 급등을 해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그거를 그냥 안 좋으니까 계속 안 좋겠다 이거보다도 오히려 투자 기회가 또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있으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력이 있는 국내 네. 기업들에게는 또 호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철강주 얘기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중국발 변수로 실적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다시 좀 조정이 찾아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너무 좋다고는 하는데 철강주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죠. 철강주도 지금 3분기 실적 좋은 건 알겠고 헝다 리스크 때문에 부동산 개발 못할 것 네. 같은데 그것 때문에 수요 줄어서 이제 철강 가격은 분명히 급락할 거다. 이 논리예요. 그래서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헝다 리스크라는 건 사실 어느 정도 예고는 돼 있었어요. 왜냐면은 작년부터 중국이 부동산 고강도 규제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철강에 대해서 이제 항상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중국 철강 수요 분명히 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철강의 전방 산업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부동산 개발이에요. 이쪽에 철강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당연히 규제하는데 무슨 철강 수요가 늘겠냐. 그런데도 포스코 같은 경우 2분기에도 깜짝 실적 냈죠. 3분기도 지금 깜짝 실적이 예고가 돼 있어. 뭐 거의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도 못 가는 거는 이제 이 논리죠. 계속해서 안 좋은 논리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옛날하고 다른 거는 철강이 지금 수요가 줄 수는 있어요. 우리 생각보다. 근데 그거 이상으로 공급은 더 줍니다. 왜냐 요새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저도 추석 연휴 때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녔는데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중국이 지금 이제 그런 철강 감산을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심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하냐면 내년 동계올림픽까지 합니다. 내년 동계올림픽 때문에 무조건 줄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철강 그 수요는 좀 부진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그건 반영됐고 공급 축소가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철강주는 오히려 굉장히 절호의 찬스가 지금 오고 있다. 그 PER이 너무 싸요. 4배밖에 맞아요. 안 돼요. 네. 예, 여기서 사서 뭐 크게 다칠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요 둔화가 우려되기는 하지만 이를 상회하는 공급 축소로 중국의 타이트한 철강 수급은 지속이 된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10월이면은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실적 시즌에 좀 미리 대비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니까 지금 이제 10월 모르겠으면 10월 달에 좀 강세장이 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주식 비중 확대하는 거 3,100 이하에서 매수는 뭐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달리 미국 국채 금리가 급락했을 때 미국의 나스닥 기업들 신고가 낼 때 한국은 철저히 소외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고 해서 한국이 미국을 같이 따라서 커플링 해가지고 폭락을 한다. 그 논리에는 사실 그렇게 동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지수 상단은 막히겠죠. 네. 미국이 진정될 때까지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변동성 장세에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3분기 실적 추정치도 상향되고 내년 추정치 상향되는 기업들 되게 많은데 그런 기업 중에 주가 안 간 것도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다들 지금 눈을 이게 들고 쳐다보는 게 뭐냐면은 2차전지 소재하고 리오프닝 관련주만 봐요. 맞아요. 다른 거는 주식도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런 많이 올라간 기업들을 이제 내려오니까 또 사야지 이런 거보다도 철저하게 저평가된 거. 지금 어제 같은 장에 기분 제일 좋으신 분이 그동안 참고 인내하신 그 금융주 사신 분들. 연말에 배당 보너스까지 주는 확실한 그 기업들인데 8월에 이제 좀 사두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안 가니까 아무도 네. 관심 안 갖더라고요. 보험주만 해도 그 배당 수익률이 5%가 넘는데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계속 시장보다 당분간 강할 겁니다. 그런 거를 계속 찾는 좀 과정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관심주도 얘기할까요? 네. 네, 그러니까 10월 달에 좀 관심 있게 보실 네.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상승 수혜주 대표적인 게 저는 보험주라고 보고 있어서 현대해상, 삼성화재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보고서 본 거 중에 제일 좀 눈에 띄었던 게 폐기물 회사들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폐기물을 이제 우리가 그 소각 매립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매립지가 이제 없어져요.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민들 반대가 또 심하기 때문에 그럼 폐기물을 이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거 파쇄하거나 그런 폐차할 때 나오는 철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철강 회사에 다시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잘 분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또 소각할 때 나오는 스팀열을 이용해서 발전소로 돌리는 에너지를 판매하는 기업들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코엔텍하고 인선이엔티 같은 기업들입니다. 네. 그런 거 보시고 반도체도 뭐 얘기가 나왔지만 아까 LB세미콘 같은 기업도 좋고 특히 유니생 같은 기업들도 보실 게 환경과 관련돼 있어요. 그 반도체 유해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 관련된 유해가스 같은 걸 없애주는 ESG 경영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장치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지 반도체다, 뭐 어떤 비즈니스다 그런 주력 모델 외에도 새롭게 뭐가 좀 첨가되는 그런 비즈니스 갖고 있는.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도 2차 전지 소재 네, 맞아요. 겸업하는 종목들이 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플러스 알파가 네. 나올 수 있는 게 좀 이번 좀 어려운 장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상승 수혜주로 보험주 얘기를 해주셨고 폐기물 재활용 업체로 코엔텍, 인선이엔티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또 종목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10월 시장은 이제 조금은 더 봐야겠지만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팁을 마지막으로 주고 가시죠. 그러니까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하시겠지만 네. 항상 뭐 이런 날 되면 걱정되고 또 반대로 미국이 오르면 와 오늘 또 뭐 살까 흥분하실 거고 네. 저는 반대로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최소 일주일은 고생은 해야 됩니다. 뭐 3천 초반까지도 뭐 최악의 경우 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번에 3천 한 40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좀 불편하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기업들 지금 여전히 실적도 좋은 편이고 수출도 좋고 피크아웃 논란이 되게 심해요. 실적 추정치 이제 꺾인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얘기 들은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어요. 6, 7개월.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는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금 하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이런 급락장이 왔을 때 항상 대비해야 될 게 내가 급락장이 왔을 때 뭘 살지 그 종목 풀을 항상 막 갖고 계셔야 돼요. 예. 어떤 기업들이 급락장에서도 선전하고 좋아질지 그런 기업들은 미리 공부를 해놓으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불편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오늘 같은 우왕좌왕하거든요. 네. 팔까? 뭐 아니면 더 살까? 이 고민만 하다 사실 끝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굳이 저는 뭐 리스크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급락장에서는 사실 차라리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맞고 현금이 좀 많으신 분들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좀 금리 상승 수혜주라든가 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좀 또 차분히 저가 매수하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언제쯤 좋아질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10월 중에는 또 강한 반등이 한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는 좀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슬기롭게 대응을 해주시고 어쨌든 3,100 이하에서 줄이는 건 좀 의미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는 늘 변동성이 존재하는 건데 저희가 또 상승만 보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또 빠져가지고 다른 걸 놓치게 되는데 항상 각각의 시나리오로 본인만의 매매 기준 전략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듭니다. 네, 겸스관 이사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